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7%, 2.6%로 낮추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이 동결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채권시장 전문가 분들 모시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B투자증권의 문홍철 파트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KB증권의 김상훈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정금증권의 윤여선 파트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축하드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윤여선 파트장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시상하는 그 금융대상 시상식에서 채권 부문의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부럽습니다. 혹시 또 우리 김 부장님이나 문 파트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리 갔지 싶은 생각? 저희들은 아주 냉정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래요. 전에 언젠가 한번 언급했던 우리 주간 전망대를 항상 이렇게 빛내주시는 보석 같은 채권 애널 분들이십니다. 금통위가 있었고요. 뭐 다들 예상은 한 대로긴 합니다만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 네. 자,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우리 문 파트장님부터 일단 뭐 총괄적인 소감 한번. 예. 뭐 늘 그렇지만 금통위 날 별로 긴장감이 없죠. 오래된 오늘도, 일이죠. 오늘도 별로 긴장감 없었고 저도 사실 오늘 주간 전망대 나온다고 해서 네. 좀 봤습니다. 평소에 잘 안 보거든요. 평소에 뭘 보시는데? 부끄러운 말씀인데 네, 평소에 제가 금통위를 잘 안 보고 딴 일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워낙 평소에 일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모처럼 좀 들었어요. 뭐처럼 들으셨어요? 네, 들었는데 예. 뭐 여전히 그렇게 들을 말기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 통방 문구나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제가 늘 받는 느낌은 네. 이제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말이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늘 느끼는 게 늘 금융 안정에 금융 대해서 안정. 강조를 하고 넘어가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금융 안정이 금융 시장 안정인가요? 까놓고 얘기해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물론 가계부채가 그 사이에 껴있긴 하지만 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이고요. 음흠. 쉽게 얘기한 거죠. 물론 하느니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텐데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뭐 여전히 이제 한국은행은 현재 뭐 과거 정권의 금리를 많이 내려서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도 있고 요즘 보면 집 사시는 분들이 뭐 대출을 안 받아도 그냥 자기 돈으로 대출을 많이 안 끼고 그냥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강남권에 뭐 부동산 그 지금 분양을 많이 하는데 네.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그거 다 대출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또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현 정권에서는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음. 돈을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씩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그냥 가서 청약을 하는 겁니다. 음.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음. 기준금리가 아직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부양적인 수준에 있다고 하셨고 그 얘기는 아무래도 금융 안정이란 말을 이제 빌미로 해서 향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다시 불안해지거나 한다면 뭐 통화 정책 대응이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늘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우리 김상훈 부장님께서는? 예,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이제 뭐 다 동결 예상이었고요. 예. 시장이 이제 뭐 그나마 관심이 이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이 이제 바뀔 거냐, 네. 반영될 거냐 했는데 그 2.7이었는데 조금 낮추겠지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네. 보면은. 근데 공교롭게 이제 엊그제 그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높게 잘 나오면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연간은 2.7인데 음흠. 4분기만 조금 이제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혹시 안 낮추지 않을까. 예. 이번에 안 낮추고 뭐 4월로 미루지 않을까 그런 또 약간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 전망치를 네. 좀 있었는데 전망치는 이제 하향을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앞에서 문 파트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는 목표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두 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물가 안정 그러니까 성장이나 경기 측면에서는 이제 이걸 낮추니까는 혹시나 인하 기대가 생길까봐 그거를 금융 안정을 강조하면서 좀 그런 기대를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느꼈습니다. 딱히 우리가 지난 4분기에 뭐 시장 예상치를 넘었을 정도로 성장률이 좋게 나올 만한 요인이 있었나요?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지출. 예. 어,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이죠. 보면. 결국 예. 재정으로. 네, 예. 예. 우리 윤 파트장님. 안경도 끼셨다. 네. 조금 이미지 관리도 좀 하고 예. 하도 이제 네. 예, 이미지가 안 똑똑해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오늘 금통위에 대해서 그냥 총재께서 무려 기자 질문 한 3차례에 걸쳐서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 그 부분에서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란 말을 아예 대놓고 그냥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냥 그게 오늘 금통위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금융 안정 그렇기 때문에 통방 문구에서도 여전히 추가 조정 여부라는 단어를 살려놓고 있거든요. 네. 추가 조정이라는 게 현재 인하를 시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뉘앙스까지 살려가면서 물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고 국내 쪽에는 특히나 작년 4분기에 잘 받쳐줬지만 그래도 올해 여전히 힘들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통화 정책이 여기서 섣불리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까 부동산 정책 얘기도 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지금 최근에 좀 가격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과 또 공시지가 조정까지 해서 전반적인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여기서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가 있느냐. 채권 시장은 지금 현재 국고 3년 금리가 기준금리하고 뭐 OBP 내외 정도가로 거리가 좁은 편인데요. 네. 그 기대가 조금 과한 게 아니냐는 듯한 뉘앙스를 좀 주긴 하셨습니다. 시장이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쓴 표현 중에 또 하나가 시장과 실물 사이의 괴리에 대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시장은 좀 속성이 조금 앞서가려고 하고 자꾸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쪽에 더 방점을 찍고 네. 그러나 하는 판단은 그렇지는 않다. 네, 한은이나 중앙은행들은 아직 그런 정도로 위험 정도를 보고 있지는 않다 정도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이야기도 그렇게 하셨죠. 네. 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갑자기 이제 인하 기대까지 생기는데 이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 연준도 혹시 금리 인하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예, 기대가 시장의 시장에 예. 생기는데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1월 첫째 주에 딱 그때 불안 심리가 극대화됐을 때 미국 10년짜리가 2.5대까지 한번 봤거든요. 그랬죠. 그때 연방금리 선물에서 프라이싱하고 있는 연말까지의 통화정책 기대가 인하 가능성 한 50%까지 반영한 수준이었으니까 그때 좀 쏠림. 그때 그래서 대부분 평가가 그게 그때 파월의 1월 4일 연설 이후죠. 직전에 이제 불안 심리 제일 극대화됐을 때 그걸 보고 나서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이 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오르고 금리도 아하. 같이 따라가는데 네.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이 조금 과하게 그리고 그 전에 연준의 정책이 위쪽으로 갈 거란 기대 때문에 쇼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매도 포지션을 네. 과도하게 쌓았던 부분에 청산 때문에 그런 쏠림이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기 뭐 아까 우리 문 파트장께서 살짝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통방문에 뭐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일단 통방문이 뭐의 약자죠? 통화정책 방향 문구. 네. 예. 네.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었나요? 주목할 만한 대목은? 글쎄요, 뭐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이슈들, 그러니까 뭐 네. 브렉시트 이런 부분 조금 언급 들어가 있고요. 브렉시트. 예. 그 다음에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국내 성장률 전망을 10월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낮아질 것 같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시장에 관한 부분하고 이제 금융 안정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택 가격하고 보통 이제 가계대출을 그 문구에서 나오는데 주택 가격은 하락세가 뭐 지속되고 가계대출 증가세 자체는 뭐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그냥 국내 경기에 대해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진 부분, 그 부분 말고는 뭐 저는 크게 달라진 건 못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뭐 0.1% 포인트긴 합니다만 2.7에서 2.6으로 낮췄다. 예. 그 얘기는 일단 그
현상 자체는 시장으로 하여금 뭐 금리를 갖다가 급하게 올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못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마켓에서 인상 기대는 없어요. 마켓이, 이미? 예, 이미 마켓은 그렇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특히나 0.1%포인트의 하향 조정은 작년 4분기에 그로스가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또 지난주에 뭐 올해 성장률을 3.7에서 또 3.5로 좀 전 세계 성장률을 좀 파격적으로 또 낮췄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반영 정도라고 또 하는 종자가 얘기하면서 그런데 크게 예측했던 경로에서 작년부터 자꾸 쓰는 표현인데 잠재 성장률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그로스 그리고 이제 작년과 유사한 정도의 성장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경제 하방 위험이 그렇게 크진 않다. 뭐 하강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지금 높게 볼 정도는 아니다. 0.1에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가 전망 성장도 성장이지만 저는 이제 물가를 또 좀 1.7%로 예상했다가 네. 1.4로 이제 낮췄거든요. 낮췄다.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조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건 대거 전혀- 낮춘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근원 물가는 뭐 1.2 뭐 상자하고 오긴 한데 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상반기에 근원 물가 1.2면 사실 이거는 뭐 그 인플레 측면에서는 금리를 올릴 요인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뭐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낮에 보니까 뭐 이렇게 속보가 쭉쭉 떠서 어떤 디테일한 내용보다도 총재 이주열 총재의 레토릭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는데 좀 뭐랄까 원래 우리 이주열 총재께서 좀 그 화법이 점잖으시잖아. 그렇죠.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편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저희들 같은 이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 예, 뭔가 좀 막말도 해주시고 이래야 재밌게 하고 이럴 텐데 그래도 옛날에 그린스펀처럼 베베 꼬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석의 여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해석의 여지도 없겠고. 여지도 그렇게 별로 없고 근데 예전에 그리스퍼는 베베 꽂지만 가격 시장 그 시장 지표들의 변동성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주열 총재께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볼이 없어서 볼이 없어서. 예, 그냥 금통이가 아까 문영권도 얘기했지만 그냥 무난하게들 가는 흐름인데 그래도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거 적어도 인하는 아니다. 그 정도의 확신은 오늘 나름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직접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기 전 달 10월만 해도 뭐 신중이란 단어 하나를 빼고 그 다음 달에 인상의 시그널 주고 소수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에서 인상을 한 해 만에 그 정도의 시그널이었는데 뭐 어차피 인하를 안 한다라는 측면, 인하를 기대하는 건 과하다는 측면에서 얘기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쪽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작년 여름에 생각납니다. 저 나름대로 저 여의도에 아지트가 있거든요. 여기 뭐 친구들, 후배들, 뭐 선배들 해갖고 조금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서 잠시 이렇게 머리 식히는 데가 있는데 금통이 날이었는데 다 그 뭐 채권 브로커를 하든지 운영을 하는 친구들이 물었더니만 시장 좀 물었더니만 오늘 금통이었어요 이랬거든요. 작년 여름에는 그 정도였어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여쭤봅시다. 제가 이제 그 12월에 FMC 겪고 그 다음에 12월에 뭐 대공황 이래 12월 한 달간의 낙폭 오르는 최대 이런 소리 들었던 무지막지했던 12월 뉴욕 증시의 급락 거기에 따른 뭐 글로벌 증시가 같이 휘청했던 그거 겪고 나니까 결국은 결정적으로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확 전미경제학회에서 연설로 그대로 180도 전환해 버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이 우리 윤 파트장께서 작년 연말에 2019년 전망 보고서 들고 오셨던 거. 네. 제목이 The End of Hike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문홍철 파트장은 그때 나오셔갖고 얘네들 말은 맨날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아니에요. 그냥 주식시장 디펜던트예요. 우리 다 아는데 서로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예, 불편한 진실이죠. 두 개 다가 그냥 사실로 확인됐고 네. 12월 FMC를 갖다 해석하는 그때 주간 전망대 코너에서도 우리 그 김두원 연구원도 이거는 굉장히 도비시합니다. 완화적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갖고 저는 야 어째 이렇게 연준이 말빨이 안 서고 점도표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월가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의도에서도 보니까 연준은 아주 막말로 그냥 아주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예, 무시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아주 큰데 네.
이렇게 주가가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서 미리 프라이싱을 해놨던 거죠. 야, 연준이 그렇게 센 척해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셀 수가 없다. 그렇죠. 결국은 과거 경험상 네. 늘 주식시장이 망가지거나 하면 실물이 움직이기 전에라도 미리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를 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리 금융시장은 학습에 의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제 굳이 연준을 변호해주자면 연준을 시장이 무시했다기보다는 연준의 힘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연준의 행동을 예측해서 움직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전 연준이 의도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을 연준이 굉장히 그 전에 무서운 엄마 같이 뭐 10월 3일날 파월 의장이 아스타라고 하는 그 중립금리 발언을 할 때 무서운 아빠. 아빠라고 해야 되나요? 옐런 때는 엄마지만 파월이니까 아빠. 아니 연준이 통화 정책은 엄마고 재정 정책이 아빠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요. 근데 10월 3일날 파월 의장이 분명히 그 중립금리 발언을 했을 때는 미국 주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보면서 경고를 한 거였거든요. 10월달에. 네, 니네 물론 지금 뭐 미국 경제도 좋았고. 밸류에이션도 좋고 그 어닝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니네가 가는 건 알겠지만 니네 이렇게 설치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라는 발언이 10월 3일날 중립금리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 발언 이후부터 이제 미국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서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줄인다는 그 공포감에 20%까지 딱 하락하자마자 근데 그 20% 낙폭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제가 작년 4분기부터 고객들 만나면서 한 미국 증시가 20% 빠질 때까지는 연준이 고삐를 풀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20%를 감히 얘기했던 건 저희 주식 전략팀이 올해 연간 전망 제목으로 썼던 보고서 제목이 올해라면 2019년. 예, 2019년을 전망하면서 썼던 보고서 제목은 22.5통이었습니다. 주식 전략이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약세장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면 침체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주가는 못해도 한 40%에서 반토막이 나버리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2000년 IT 버블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추세를 살려놓고 베어마켓에 들어가서 이제 리세션이 아니다. 지금처럼 둔화 정도의 슬로우다운 국면일 때 평균적으로 주가가 받는 조정폭이 22.5% 정도. 그 리세션 한 절반 정도 조정폭 정도. 그래서 파월 의장이 20% 정도의 주가 조정을 봤을 때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면 이제 리세션을 프라이싱하러 가는 국면이거든요. 거기서 정확하게 또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주식이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한 그 정도 왔을 때 연준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디엔드 오브 하이크를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미국 증시가 한 20%에 가까운 조정 정도 나왔을 때 둔화 정도를 반영한 그 가격 수준에서 연준이 아마 전환점을 만들지 않을까 그 시점을 조금 뒤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빨리 오니까 그 시점도 앞으로 당겨져 버린 원래는 올해 못해도 연준이 2번에서 3번까지는 올린다고 봤잖아요. 네. 그러면 한 2분기까지는 그 정도의 페드가 쥐고 가는 과정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1월 달로 다 당겨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충분히 의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주식시장에 직접 돈 태우고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염장 지르는 얘기지만 그렇게 한 20% 근방에 아름다운 조정을 만들고 싶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취지도 있지 않았나. 거의 뭐 작전 세력 및 개미핥기와 비슷한 개미핥기 플러스 작전 세력. 20%에서 딱 개미들 털면 이제 그때 핥아가지고 이제 쫙 올리는 거죠. 아 근데 요번에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날 던진 짐 크레이머라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그 방송인이 CNBC에. 네. 이브날 그 매도 친 사람들 조사해야 된다고 지금. 이분 날 매도 친 사람.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그때 주가 저점을 봤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악몽의 크리스마스라고 그랬죠. 불렸거든요. 이번에 12월 달에.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 그날 매도 친 사람들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운영권이 얘기했듯이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지 않았나. 그러니 지금 뭐 다 공감하시다시피 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금년에 우리 한국은행 이제 더 이상 뭐 올리겠어 하는 것 중에는 이제 크게는 일단 연준이 저렇게 스탠스가 확 바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금리를 올릴 수 있겠어? 그리고 뭐 인플레도 뭐 그런 상황이고 한다면은 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연준은 현재 봐서는 그래요. 그러면 경기로 넘어가기 전에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마침내 1월 말 29, 30 FOMC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까지 1월 4일 날 파월이 그렇게 확
변신했고 또 며칠 전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의 총재까지 아주 자상하게 뭐 데이터 디펜던트의 의미를 갖다가 미주알 고주알 시장 보고 장 빠지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1월 달에 또 배신 때리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당장 이제 다음 주 오는 FMC를 한번 전망해 본다면. 이제 파월 의장 말이 네. 그동안에 10월 달부터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죠. 예, 매와 비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이번 1월 달에도 1월 4일에는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전미 경제학회 회의에서 토론하면서 좋은 얘기. 그날은 이제 작정하고 나와서 비둘기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예.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도 있었는데 제가 12월부터 계속 금융시장을 보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파월 의장 입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거는 오토파일럿이다. 그게 12월 FMC 때 했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리고 향후에 대차 대조표는 현재보다 상당히 시그니피컨트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장은 싫어하는 얘기죠. 시장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이런 양적 긴축, 그러니까 금리도 금리지만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저는 좀 명백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1월 10일이었죠. 1월 10일 날 발표됐던 12월 FMC 의사록 회의록이 있었는데 네. 그 회의록에서 이 양적 긴축을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적 긴축의 스케줄을 좀 변경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그 안에 나와요. 의사록에서요. 네. 그리고 의사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조건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고 제가 보는 지표에 의하면 그 조건이 대충 왔어요. 그 조건이 뭐였죠?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연준은 레인지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가둬놓고 있거든요. 상단이 현재 2.5%, 이제 하단이 2.25%인데 네. 상단을 이제 초과지준물이라고 하고요. 이제 하단을 여갈피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과지준물이는 초과지준에 그러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니까 초과지준이 많이 풀렸죠. 네. 거기에 지금 이자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현재 2.5%고요. 지금은 이제 지준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FF 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인데 페더럴 펀드 레이트 요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사이에 있던 페더럴 펀드 레이트 현재 초과 지준 금리가 거의 붙었어요. 2.5 쪽으로 붙었다. 거의 붙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화 정책상.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요 초과 지준 금리가 네. 중앙은행 타겟 금리의 하단을 역할합니다. 원래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상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붙었다는 얘기는 조금 지나면은 양적 긴축을 더 이상 진행했을 때 이게 정상화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뒤집히면. 정상화로 간다. 네, 즉 연준의 FF 금리가 초과 지준물이 바로 위로 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양적 완화 효과가 사라진다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처럼 초과 지준 금리하고 FF 금리가 붙었다면 양적 완화를 지금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모양새가 초과적인 긴축이 될 어떤 스레이숄드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거의 붙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통화정책상으로는 이 레벨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QE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에서는 저는 이게 핵심적인 양적 긴축의 스케줄이 핵심적 내용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단기 쪽에 자금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드가 저렇게 자꾸 돈을 줄이면 금융시장에 전체적으로 교란이 될 수 있으니 페드는 이제 그 긴장의 고삐를 풀고
예,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를 이제 조금 중단해야 된다. 그 뭐 그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 네. 얘기를 되게 쉽게 대상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제가 이래서 밀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예전에 그 막대하게 쌓았던 양적 완화의 초과지주는 네.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에. 네. 지금 연준이 네.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여도 그 2조 달러에 가까웠던 초과지준이 어느 정도 장기 자금 시장 유동성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초과지준이 그 페드가 금리 올리면서 빨리빨리 줄고 있어요. 최근에. 네. 5천억 연준이 자산을 흡수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초과지준 초과지준이 더 빨리 줄더라고요. 줄고 지금 그리고 러플리 지금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한 5천억 달러 이상 준 걸로 제가 네. 얼마 전에 데이터를 네. 봤는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조금 연준이 긴장감을 덜 가져가기 위해서 지준부리를 조금씩 덜 올렸죠. 덜 올렸죠. 예, 덜 올리면서 그 초과지준 찾아가라. 초과지준을 유동성을 좀 써라라는 것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은 지금 봤듯이 요즘에 단기금리 쪽이 너무 타이트해졌고요. 네. 그리고 마켓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유동성을 직접 줄이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금리 인상보다도 더 충격적인 거고 원로 500억 달러씩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 연준이 직접 날리는 유동성이 그러면 연 6천억 달러잖아요. 연 6천억 달러면 제가 알기로 터키 GDP가 그 정도 될걸요. 그 정도 뭐 유동성 매달 500억 달러를 갖다가 한다는 게보다는 한도가 그만큼 되면 한다는 얘기니까 네. 6천억 달러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게 가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에 좀 미국 경제나 금융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봤던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쯤 지나갈 때쯤이면 이제 그 QT라고 하죠. 그걸 네. 줄여서 QE의 반대로 예. 타이트닝인 QT가 좀 속도를 줄이던가 아니면은 다시 재투자죠. 그러니까 예. 그 리펄체스먼트라고 하는 잔고를 유지하는 정책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지 않나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계속 그 1월 4일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저의 의문을 하나 여쭙고 싶은데 그래 1월 4일 날 전미경제학회에서의 확 달라진 파월 의장 연준의 스탠스는 12월까지 곤두박질 치던 증시를 갖다 돌려 세울 모멘텀으로는 충분해요. 맞습니다. 예, 진짜 뭐 기술적으로 V자 반등 만들고 지금 거의 벌써 한 5% 가까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 뉴욕 증시는 네. 뭐 한 달이 최대잖아요. 그러면 파워풀하게 작용했는데, 근데 왜 연준의 그 스탠스 변화가 달러 약세를 갖다 유발하지 못하죠? 지금 이제 조금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타이트하고 자금 시장이 좀 빡빡하다는 느낌하고 연관되나 싶어서.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네. 미국 패드의 돈은 아직까지는 미국 내 돈이거든요. 미국 내 돈. 그리고 유동성이 증발한 것도 미국 내의 이슈였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덜면서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던 부분을 네. 막아서 되돌린 구간이 나오는데 또 고민은 그렇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예전처럼 양적 완화 같이 상을 만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드는 건 주식시장이 다시 오른다 한들 정고점을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증시가. 네, 그 정도로 유동성에 대한 근본 환경은 다르지만 그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 때문에 자금이 그렇게 바깥으로 공격적으로 아직까지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달러도 여전히 거기에 좀 붙잡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외에 달러 강세를 받아줘야 될 또 메이저 커런시들 보면 최근에 유럽은 또 오늘 밤에 확인해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지금 드라기 총재 많이 또 화면 초과거든요. 최근에 독일이 2분기 연속 성장률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찍는 거 아니냐. 뭐 기술적인 그건 기술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에서 생산이 자동차가 많이 줄고 그런 걸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유럽 경기가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못 올라요.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저런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 미국 내 이슈로만 그치다 보니까 달러가 그렇게 약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 스탠스는 연준 때문에라도 끌려서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올릴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럼 김 부장님께서 보시기에 경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은도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고 뭐 조금만 낮췄는데 네. 지금 일단 그 이제 마켓에서 그렇게 뭐 더 나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우리 국내 성장의 가장 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수출이 이제 연초부터 지금 안 좋게 나오는 거지 보면요. 네. 12월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1월은 지금 10일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20일까지 나왔는데 마이너스 14.5%거든요. 네. 물론 YOY니까 지난해 이제 뭐 1월이 22%로 높아서 기저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안에 이제 브레이크 다운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주력 뭐 이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유가 하락이 그 이제 예전에 그 2014년 하반기부터 15년, 16년 2월까지 유가가 100달러에서 20달러대까지 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 수출 전가율 마이너스였죠. 이제 보면은. 그랬겠죠. 예. 그 석유화학 제품 우리 석유화학 이제 제품도 단가가 낮아지면서 예, 예. 그 두 개가 지금 떨어지면서 수출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근데 다음 달에 이게 다시 그런 플러스로 돌아설 거냐 아니 이제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보면 2월도 예, 그럼 적어도 한 분기가 수출이 증가율이 떨어지고 오늘 총재께서 이제 뭐 반도체는 상저하고 같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뭐 하반기 가봐야 그리고 이제 그런 수출이 이렇게 둔화되는데 한국 성장을 뭐 아까 4분기도 그렇지만 네. 정부 지출 빼고 나면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뭐 별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못 올라갈 것 같고 소비 뭐 그냥 똔똔 수출 뭐 떨어지면 그러면 한국 성장을 높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지금 키를 주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는 그나마 조금 서포팅 되는 거고 단가는 반도체 가격, 유가 다 빠졌기 때문에 단가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뭐 또 일부 그래서 경상수지도 좀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닌가 했지만 뭐 유가 빠진 건 또 경상수지의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또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든 심지어는 최근에 금리조차도 네. 미국 금리가 아니라 더 추종을 잘하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또 뭐 예. 중국 얘기를 결국 꺼낼 수밖에 예, 없는데 예. 4분기 성장이 중국이 뭐 천안문 사태 이후 최저 성장을 봤다고 지금 또 걱정의 목소리가 크지만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돌아선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나면서 작년에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좀 끌고 가려고 했지만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다시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인프라 네. 투자를 한 1년 정도 쉬신 중국이 네. 지금 뭐 특수 채권 발행까지 해서 어떻게든 부양책을 지금 특히나 3월 양회 전까지 내놓겠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율이 지금 좀 안 좋잖아요. 네. 또 유일하게 경제 성장으로 끌고 왔던 그 지지율이었는데 최근에 샷다운까지 들어가면서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지지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양반이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그 양반이 이제 페이버리라고 하는 인기율 보니까 취임할 때만 해도 20%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4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내년 재선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안에서 경선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죠. 민주당에서 그러죠. 또 네. 맞서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것 같은데 그게 미중 무역 분쟁 협상에 또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하든 좋은 헤드라인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3월 첫째 주까지 미중 간의 추가 관세 부과하는 이슈와 양회까지 이제 겹쳐지는 그 주간까지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올해 초까지 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격 지표들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그걸 다 반영해 놓은 바닥 수준에서 그 풀려는 지금 노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 초까지는 저는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그걸 아주 심플하게 지표 하나만 보면 위안화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어영부영 6.7위안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의지만 봐도 뭐 유로가 아직 좀 헤매고 있지만 뭐 중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우리는 협상에 언제든 자세가 되어 있고 조건만 갖춰지면 우리도 열심히 경기 부양해서 올해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서 조금 편승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이 너무 부정적으로 볼 때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경기를 내다보고 프라이싱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같은 데서 앞장서서 경기 안 좋아요 할 건 없고 그럼 이 질문은 우리 문 연구원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금리 올려가지고 강남을 비롯해서 이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어떤 그 정책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세요 요즘? 아니 금리 겨우 2번 올려가지고 부동산 잡힐 것 같았으면 아니 뭐 정부가 무슨 고민이 필요 있겠습니까? 네. 너무 쿨하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지금 아직도 감옥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경환 옛날 부총리 그분이 이제 초이노믹스를 하셨을 때 네. 초이노믹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금리를 낮춰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게 제가 늘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정부가 집 사라고 할 때 사고 집 팔라고 할 때 팔면 무릎에서 어깨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깨에서 머리 꼭대기가 좀 무섭죠. 그때 좀 많이 오르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는 팔라고 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세금도 올렸고 네. 각종 정책을 통해서 거래량 자체를 없애버렸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겉으로 봐서는 가격이 안 움직이거나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서울시장이 한마디 해서 오른 줄 알고 계시지만 8월 말이었죠. 싱가포르 선언이었네요. 예. 용산 여의도 개발 그거? 예. 어. 그때
오히려 용산 여의도가 아니라 딴 데가 더 많이 올랐어요. 9월 10월 달에. 네. 그때 좀 오르니까 그 반작용으로 지금 좀 떨어져 있고 그때 올라가지고 정부가 급하게 9.13 정책을 낸 거 아닙니까? 정책 자체의 강도는 센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없던 정책을 새로 만들었다면 지금 있는 정책들은 기존에 있던 정책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네. 정책들이 나왔던 거고 네. 사실 그 이외에 새로운 창조적인 정책이 나올 것도 없고 저는 부동산을 눌러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눌러놓을 부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도 그렇지만 살채권이 없는데 양쪽 하나를 어떻게 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강 국면이고요. 오히려 저는 힘의 균형이 매수자보다는 매도자에게 좀 더 힘이 있다고 좀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매도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집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 다 팔았어요. 팔 사람 다 팔았다? 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못 팔게 다 만들어놨어요. 못 팔게 만들어놨다. 네. 특히 이제 양도세나 각종 세금을 피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하면 8년 동안 못 팔아요. 그리고 작년에 양도세 맞느니 증여세가 더 싸네. 증여세. 증여 받으면 5년 동안 못 팝니다. 팔 수 있어요. 근데 양도세와의 차익을 또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럼 매도자는 다 없어졌고 매수자들은 지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정부가 저렇게 세게 나오니 집값이 떨어질 거야. 기다려보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횡보하고 있죠. 올해 모든 전문가들이 올해 집값 약세를 보고 있고 네.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뭐 이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하면은 아니 전문가들 다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고 정부는 저렇게 세게 나오고 근데 돈은 진짜 많거든요. 지금 매수자들이 지금 다 돈을 쟁겨두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보통 이럴 때는 거래량 없이 엄청나게 호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느 순간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물론 계속 뭐 올해 달러 세고 뭐 경제 성장률 안 좋고 뭐 이러면은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는 거는 이미 선반영한 것 대비에 따른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뭐 지금은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나.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이제 상방으로의 리스크가 네. 상방은 포텐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이런 게 굉장히 상방.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파트장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은 미쳤다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금리를 안 내리고 12월에 오토파일럿 거리면서 아가거릴까 했더니만 안 그래도 주말에 내가 방 치우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방 안 치우냐 하면은 짜증나서 그냥 청소 안 하고 나간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무슨 비유가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의 경험 같아. 그럼 집 살 생각 있으세요 지금? 저는 이제 노총각이다 보니까 집이 없으면은 네. 그냥 얘는 남자가 아닌 거의 뭐 아메바, 하등동물. 그러니까 이제 아예 대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저는 뭐 조그맣게 하나 마련해 우리 두겠습니다. 저 채권 전문가 애널리스트라기보다도 시사평론가 내지는 어떤 뭐 만담가로도 충분해요. 이거 뭐 웃긴 웃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또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풍자를 해주셨네요. 제가 좀 악플이 두려운데 집이 절대 강남이나 비싼 데 절대 아니고요. 네, 조그만 네, 그런 집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선을 조금 넓혀 보시죠. 저기 우선 지금 김 부장님 BOJ가 뭐 좀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통화정책회의. 예. 근데 요새 뉴스도 안 돼요. 예. 그 뭐 다 동결하고요. 네. 이제 물가랑 성장 전망을 다 낮췄습니다. 원래 성장률이 이제 지난해 1% 이상, 근데 사실 좀 안 믿었죠. 이제 보면 호기롭게 너무 호기롭게 이제 뭐 성장률 1.4인가요 해놨다가 1% 밑으로 낮추고요. 보면은 뭐 올해 0.9 이제 지난해 0.9, 0.8도 계속 낮추고 네. 물가도 다 1% 밑으로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저는 지난해 시장이 이렇게 BOJ나 ECB 한국 시장 입장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글쎄. 네. 이제 지난해 초에 연초부터 이제 ECB 의사록에서
뭐 긴축한다 그러고 예. BOJ도 이제 우리도 긴축한다 이러면서 전 세계 금리가 한번 같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요. 혹시나 우리 또 채권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갑툭튀라고 하죠. 그럴까봐 신경을 쓸 수밖에 갑툭튀. 없는데 예. 저는 작년에 BOJ가 한 거는 연준처럼 진짜 성장과 물가가 좋아서 하는 긴축이 아니고 저희 장단기 금리차가 너무 붙어서 막 지방은행들 예대 마진 안 나와서 파산하고 하니까 저는 그냥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거래가 안 되고 뭐 양적 완화 채권도 없고 그냥 성장 다 낮추고 물론 올해 뭐 4분기에 소비세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있다지만은 네. 그래서 아까도 그 달러가 왜 안 강해질까? 음. 지금 다시 이제 보니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가 서로 약하게 달러가 왜 안 강해질 안 약해질까? 예, 예. 음. 다른 지금 뭐 BOJ 이미 그래서 우린 이미 약하게 할 거야라고 했고 오늘 20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예전에 뭐 환율 전쟁까지는 아닌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성장이 지난해보다 올해 다 낮아지니까 다시 이제 서로 약하게 만들기에 지금 좀 나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또 생각이 서로 듭니다. 자국 통화 약하게 만들기. 예, 예. 얼마 전에 그래서 일본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간만에 마이너스도 한번 찍었죠. JGB 10년물이. 네, 마이너스도 찍고 어떻게든 일본은 지금 펀더멘탈로는 뭐 더 보여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건 주가라도 올려야죠. 주가라도. 네, 니케이라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니케이하고 엔화의 그 역상관 관계는 너무 명확하게 상관관계죠. 엔이 약세로 가서 올라가면 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본 BOJ는 또 카드가 없지만 최대한 뭐 저런 식으로라도 지금 그 뭐죠? 예전에 드라기가 잘했던 입으로라도 그냥 말만이라도 지금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있는 국면인데 그 지금 한마디로 사면초가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BOJ는 이제 뭔가 그 비전통적인 수단들을 다 써본 나라인데 심지어는 주식도 ETF로 사줬고 리츠까지도 사준 마당에 뭘 더 자극을 할 거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그거 끄집어낸 이후로 구로다는 뭔가 새로운 신곡이 없죠. 뭐 지금 계속 그냥 뭐 연임은 그래도 하셨죠. 아베랑 같은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배를 타셨다고 이제. 그러면 20은 어떻게 보세요? 20위는 그냥 일단 지금 최근에 유로존 지표 자체에 대한 약세를 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양적 완화는 중단했죠. 일단은 그동안 추가로 끌고 왔던 완화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일단락은 지었지만 네. 올해 여름이 지난 즈음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거론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수그러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뭐 여전히 0.2% 내외, 뭐 요 근래 0.1대까지도 봤는데 그렇게 금리가 낮게 잡히면서 유로존에 대한 정책 기대들도 지금 사실 임금도 제법 올라왔고요. 네. 뭐 몇몇 문제 있는 나라들 제외하고 나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임금이 올라오고 그로서도 작년 상반기까지 좀 버텨주는가 했는데 절대 숫자가 좀 빠지고 그게 뭐 독일 같은 나라의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마지막 희망은 올해 지금 유로화가 그래도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재고 조정이 진행돼 왔다라고 하면 지금 유로존 쪽에서 PMI도 꺾이고 그로스도 나빠지면서 이제 그 신규 수주 대비 재고 지표 같은 그 현행 지표들이 지금 바닥을 치느냐 마느냐 이런 시그널이 조금 나오느냐 마느냐 정도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발표됐던 ZEW 지수에서 경기 전망 지수는 바닥을 치고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서베이 지표 같은 것부터 바닥을 치고 가야 올해 많은 분들이 또 금융시장 위험자산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달러 약세 환경이 거기서 이제 단초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 1분기까지는 유로존은 최대한 체력을 회복한다. 내가 진짜 움츠리고 있는 건 나중에 도약을 위해서 지금은 참겠다. 지금도 도비시하게 나와서 마켓이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좀 기대 심리 부분을 살려주고요. 서베이 지표 같은 거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하반기 한번 도모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유로존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고요. 그 카드판에서 레이스는 못하고 콜만 하면서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내가 패가 없어서 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거든. 지금 딱 유로 20위가 그런 것 같아. 약간 한번 그런 참. 느낌이긴 해요. 네. 그 동네는 그 주기적으로 근데 또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 20에 발목을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뭐 이렇게 이탈리아 때문에 시끄러워서 네. 조금 거기 잠잠해지는 것 같았더니 브렉시트 또 나와서 3월까지 또 좀 시끄럽다가 잠잠해지면 5월에 그 EU 의회 선거가 있거든요. 네, 또. EU 의회 선거. 예, 네. 전체 이제 유럽의 의회 선거인데 아마 그 각 나라에 이제 그 양극단에 있는 막 그런 당들이 이제 막 올라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또 5월, 6월 막 이제 4월, 5월, 6월 또 시끄럽고 그러니까 한두 달 단위로 물론 저희도 뭐 그렇다고 EU가 붕괴된다까지는 아닌데 주기적으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게 저는 이제 20에 발목을 계속 잡지 않을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발목 잡혔다가 한두 달 쉬고 또 다음에 해보려고 하면 그러고 하반기 가면 아마 TLTR로 이제 또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TLTR로 만기 돌아오는데 돌아온다고 더 상환해라 했다가는 또 곡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제일 많이 빌려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 아, 그리고 10월달에 드라기 총재 총재가 이제 임기입니다. 임기 만료고 그러면 이제 새 총재도 들어와야 새 되고요. 총재가 한 2분기쯤부터 윤곽이 나올 아마 건데 나오겠죠. 예. 그러면 뭐 가기 전에 뭘 갈참이 뭐 또 금리를 갖다가 손대냐 이런 소리 나오니까 또 못하고. 그러면 또 명예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게 그래서 작년 아까 말씀하신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또 워낙 친절하게 여름까지 동결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장에서는 가시기 전에 한번 하고 가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갸우뚱한 거죠 이제 보면은. 여름까지 통상 8월까지는 여름이라 보면 9월, 10월인데 그렇죠. 할 수 있는 10월이 거는 임기시니까 임기니까 3분기쯤 올리겠구나라고 시장은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닌가 쪽으로 지금 좀 기울고 있는. 저는 뭐 드라기 금리 못 올리고 퇴임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근데 유로존도 일본의 아까 진퇴양난과 비슷한 게 최근에 도이치뱅크 이슈가 컸거든요. 예. 도이치뱅크라는 독일의 퍼스트뱅크가 지금 뭐 주가가 지금 뭐 그 이슈가 뭐죠? 단스케 뱅크 얘기가 나오고 연준이 무슨 뭐 조사를 하네 어쩌네 하는데 아니 그런 쪽에 그거 차원을 넘어서 왜냐면은 유럽 금융기관들은 이미 낮은 저금리의 가장 피해자들이고요. 유럽 그러니까 은행들이 근본적으로 은행의 영업의 제일 근간인 예대마진으로 뭘 할 수 있는 네, 환경이 아닌 네. 상황에서 트레이딩 같은데 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사를 받는 환경들도 그리고 실적들이 그렇게 열악해진 것도 유럽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지금 다 배팅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예대마진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금리의 제일 FICC로 뛰어 들어갔고 뭐 아니면 도로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의 안전성 때문에 저금리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지금 원래 이번 22 총재로 제일 하마평이 많이 올라간 분이 지금 분데스방크의 얀 바이트만 독일 쪽에서 바이트만이었는데.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근데 유럽 경기를 놓고 보면 이렇게 또 매파적으로 나와가지고 또 저 금융 안정이죠 그쪽에서 금융 안정을 취급하다 식물 경제, 거시 경제 안정성을 또 다 하면 어떡해? 그래요. 최근에 거론 하마평에 올라오는 분이 핀란드 중앙은행 핀란드. 총재가 제일 유력하게 예. 제 3지대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 아예 북부 쪽으로 가는구나. 그래도 자 그러니 지금 이제 이 BOJ 짚고 22 짚은데다가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영란은행이 그래도 통화 정책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향도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크 카니 총재가 이 사람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지금은 또 브렉시트 때문에 영란은행도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금리 인상 쪽은 뭐 언감생심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뭐냐 하면은 적어도 선진국 은행들의 금리 정상화, 통화 정책 정상화, 대차 대표 정상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머징들이 질질 끌려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래서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금년은 이머징 쪽에서도 이머징 시장도 뭐 증시 같은 데서 위험자산 시장이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로직상으로는 깔끔한데. 그 로직이 저도 큰 그림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 현재 글로벌 통화 정책을 이해하실 에 있어서 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교과서를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무에서 채권 시장에서 좀 시장밥을 조금 먹었는데 네. 교과서와 너무 달라요. 예전에 보면은 2016년 막 넘어오면서 네. 2015년에 굉장히 힘들었죠. 16년 초가 되니까 뭐 중국이 망하네 마네 이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당시에 사실 보면은 ECB도 돈을 풀었고 일본도 돈 풀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세계가 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뭐 ECB가 가령 금리를 안 올리고 뭐 중국이 지금 지준율도 내리고 부양책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 쓴다 그러고 그럼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떨 땐 효과가 있고 어떨 땐 효과가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부양책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왜 어떤 부양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왜 어떤 부양책은 효과가 있는가?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이 굉장히 큰 통화 정책이나 글로벌 환경에 있어서의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변곡점이다. 제가 지금까지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을 보면 모든 국가의 부양책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죠? 연준의 부양적인 정책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부양을 하면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연준이 긴축하는데 딴 데서 부양했다가는 예, 역효과가 온다. 역효과가 납니다. 반대로 모두 같이 물러나든지 연준도 물러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부양책을 쓰면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경우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때 연준이 금리 올린다 그랬고 그랬죠. 뭐 양적 긴축도 뭐 계속 하겠다고 그랬고 네. 그런 상황에서 ECB나 일본이 돈을 풀어봐야 음. 오히려 달러가 엄청나게 세지고 전 세계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죠. 금리 엄청 올리고 양적 긴축하고 저는 사실 달러 유동성을 부족하게 만든 게 양적 긴축의 효과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 5배 이상 큰 효과가 미국의 세금 효과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세? 예. 감세 효과가 유동성을 엄청나게 축소시켰어요. 글로벌리.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역시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괜찮아요. 있어요. 공부하십시오. 일단 예. 뭐 쉽게 말하면은 미국 정부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세금이 음. 우리도 돈 없으면은 쓸 돈은 있는데 쓸 돈은 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돈이 안 들어오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잖아요. 연준 미국의 정부도 예.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채권 발행을 왕창해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을 크게 빨아갔습니다. 아하. 이 돈을 쓰면 상관없는데 안 쓰고 계속 쟁여두고 있어요. 글쎄, 재무부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더만. 엄청납니다. 네. 연준 대차 대조표의 약 10% 정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네. 이게 연준의 양적 긴축 효과보다 5배 정도 커요. 그럼 문제 뭐 미국 재무부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쓰려고요. 언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예. 우리 지금 연말정산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어. 연말정산 받으면 세금 환급을 받잖아요. 미국도 똑같이 연초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돈이 쫙 풀리는 거죠. 쫙 풀리는 거다. 예. 2월에 또 한번 가서 한번 하는 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연초에 보면은 달러 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좀 풀리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어떨 때 맞습니다. 정치 부양책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연준이 굉장히 노비시하게 변했고 달러의 유동성도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다들 비관적인 연초에 되게 많으셨는데 너무 그렇게 비관적이실 필요는 없고 희망을 가지면서 좀 역투자 전략 혹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 좀 서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되 전고점을 넘었을 정도는 아니다. 예. 그 정도의 리퀴디티 환경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펀더멘탈도 아직까지는 바닥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 있는 반등 수준을 기대하는 거지 새로운 또 신기원을 만들어가기에는 어디서 이제 실물 경제를 끌어갈 새로운 산업이 뭘까? 요번에 이제 결국은 IT가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하이닉스 실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부러져 버렸잖아요. 미국에서도 제일 잘 나갔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주당 300불 찍었다가 지금 15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엔비디아. 예, 주도주들이 그렇게 한번 망가지고 나서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이끌 산업이 뭐가 있느냐.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재밌게 본 가격 지표 중에 하나가 팔라듐 가격입니다. 팔라듐. 좀 생뚱맞게 채권에너리 그런 걸 왜 보고 앉아있지? 팔라듐이 우리말로 하면 백금이거든요. 네. 귀금속이 꽤 좋았나? 뭐 금 가격도 좀 오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얘는 올라가는 기울기도 달라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제가 그래서 왜 공급이 좀 타이트하긴 하더라고요. 팔라듐이 이제 광산이라든지 개발이 좀 덜해서 공급량이 적은 것도 있는데 근데 수요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얘가 그 배기가스 문제로 자동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네. 배기가스 저연 장치를 만드는 데 제 핵심 부품 중에 팔라듐이. 팔라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의 또 핵심 연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실물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그 수요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번 2019년 CES에서도 제일 메인이 자율주행차와 여전히 뭐 전기차 쪽에 이벤트로 좀 많이 가져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유통업체들 일부는 뭐 새벽에 무인 배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 게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가시성을 가지고 투자나 확대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올해 경제 둔화에 대한 이 국면이 우려가 소프트 랜딩 정도로도 끝날 수 있는 뭐 또 하나의 뭐 큰 틀에서
그런 기반이 생기지도 않을까 해서 최근에 뭐 그런 백금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예. 그러면서 한번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금은 고만고만한데. 네. 예. 그런데 그 세금 환급하고 하는 그거는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한 건 상관없어요. 그 세무 직원들은 돌아가나 봐 이제.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셧다운 혹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을 안 주면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차 관리 그 공무원들도 안 나오고 지금 뭐 무급으로 일하는 공무원도 있긴 있어요. 네. 예. 어쩔 수 없이. 데이터들도 지금 안 나오고 CFTC에서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죠. 그 투기적 포지션도 안 나오면 저는 이게 왜 작년 12월 18일부터 멈췄지? 제 RA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셧다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 많죠. 지금 한번 다음 주 FMC 이후로 뭐 최근에 뭐 중국이 돈도 푼도 하기도 했고 시진핑 주석이 뭐 또 군기도 잡고 하긴 했는데 한번 여기 채권 전문가들이 보는 증시 전망을 한번 우리 문 파트장부터 해서 한번 채권이 아니고 증시 전망입니다. 코스피인가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리고 뭐 이왕이면은 뷰가 있으신 대로 해외 증시도 좋고. 저희는 거의 아마 증권사 중에서 몇 안 되게 네. 상고하저를 주장했던 작년 연간 전망할 때 네, 개인적으로 약간 삐딱선 타는 거 좋아해. 그죠? 제 뷰가 들어가진 않았고 그 주식 전략을 하시는 분의 네. 네, 전략이 들어갔는데 그분은 여전히 상고하저 전망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일단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의 이슈로는 저희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은 다음 주에 FMC에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오토파일럿에서 하다못해 수동으로 조정된다 소리만 나오도 다행이겠네. 그렇죠. 혹은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가 나오면 정말 최적이고요. 프리셋 코스가 아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2월 달에 있던 큰 이벤트로는 저희는 일단 미중 간의 협상 그리고 양회 네, 얘기했습니다. 아마 양회 때 중국 경제에 대한 큰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기대감이 바닥을 깔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에도 그 최근이죠. 이번 주인지 지난주인지 한번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엄중한 상태에 있다. 괜히 뭐 회색 코뿔소 이래가지고 사람들 겁을 많이 줬죠. 겁을 많이 줬잖아요. 그 얘기는 이 시진핑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네. 쉽게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설사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좀 늦추는 한이 있어도 일단 현재 뭐 고용 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이 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체제가 위협받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2월 달에 양회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물러날 때 나오는 부양책은 효과가 큽니다. 저는 2월 달에 뭐 지금 주가도 많이 반등해서 일부 조정 가능성은 제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최근에 급하게 올라서. 네, 하지만 오늘도 2,140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2월 달만 본다면. 네. 그러면은 2월 중에 10월 달에 만들어졌던 갭도 채운다? 2234시? 타겟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주식 전략과 한번 상의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갭이 2,300, 2,400 정도까지인가요? 아니요. 2,340? 2230 라운드죠. 예. 뭐 해봐야 이제 뭐 한 100포인트만 더 오르면 갭은 채우는데. 네. 뭐 채우는 쪽에 걸겠습니다. 채우는 쪽이 건다. 오케이. 예. 김 부장님. 저희 하우스 뷰를 말씀드리면은 그 매크로 국내 이제 뭐 둔화되고 기업이 감익인데 코스피를 이제 좋게 부르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그 코스피라는 게 이제 뭐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두 가지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리고 저희 전략가 의견은 이제 그 반도체가 가장 큰데 반도체가 좀 안 좋을 때 지수가 또 그렇게 약하지만 않았다.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해서 지수가 그렇게 약하지만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두 가지가 안 좋지만은 저희가 보는 거는 뭐 많이들 얘기 나오고 지금 다른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달러가 이제 약해지면서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 유동성으로 이제 이래서 좀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뷰는 이제 가장 뭐 재료가
FMC랑 이제 무역 협상인데 네. FMC는 저는 그 약간 그 이번에 파월 의장이 가장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잘해야 된다. 요번에 그 뭐 그렇게 뒤통수 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너무 이렇게 만약에 그 약하게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너무 도비시하게 얘기해 버리면은 미국 경제가 이제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되게끔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약간 동상이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 만약에 도비시하게 얘기했는데 뭐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야 뭐 이제 미국 경제가 끝났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덜 이제 도비시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경제는 뭐 좋지만은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못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올리는 거야 좀 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한테 어떻게 보면 좋겠죠 이제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리고 무역 협상은 여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거의 뉴스가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다고 여기서 3월 1일 날 미국이 다시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라는 쪽으로는 좀 기운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근데 주식이 하락했던 가장 큰 두 가지가 파월이 10월에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무역 협상이 이제 무역 분쟁이 계속될 것 같아서 빠졌는데 그 두 개가 해소되면은 당연히 뭐 위험 자산 리스크 온이고 한데 이제 그 정도는 당연히 이제 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그 두 개가 그 위 업사이드는 이제 그 뉴스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김 파트장님. 저는 뭐 짧게 얘기 드리겠는데 네. 저희도 작년에 올해 보면서 조금 상반기까지는 힘을 확보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준이 도비시해지는 게 주가도 심지어는 금리도 거기가 바닥일 것 같다라는 쪽에 의견을 가져왔는데 그게 지금 땡겨져 버렸죠. 지금 1분기도 아니고 1월 중에 지금 다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직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드렸던 그 근본적인 한계 올해 갖고 있는 올해 전 연으로도 경기가 다운사이드 쪽이고 유동성도 그렇게 줄어드는 공포를 제거해 준 거지 유동성을 더 주는 환경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노력을 해서 양회라든지 그런 데 기대를 가져가면 미국 증시는 바닥을 찍고 반을 돌렸는데 한국하고 중국 증시는 지금 겨우 뭐 3분의 1도 못 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갭 메우기 정도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는 리스크 에셋들이 조금 더 특히나 한국이나 중국 쪽, EM 쪽은 분위기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아까 작년 10월 3일 날 그 중립금리 발언을 꺼냈을 때처럼 자산 가격 대공황을 봤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에셋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늘 속으로 늘 간직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렇겠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입장도 그럴 겁니다. 겉으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올해 아까 굳이 전기차 얘기까지 꺼낸 건 뭐냐면 실물 쪽에서 뭔가 니네가 돈을 벌 거리가 생기면 우리도 더 주가를 올리든 뭐 하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그게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리퀴디티 문제만 가지고 또 뭐 자산 가격들을 끌어올리는 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입증되기 전까지 가격 지표들은 일단 추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월 달에 그 운용력들 펀드들 보면 헤지 펀드하고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훨씬 지금 성과가 잘 나와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올라도 비싸다고 팔고 조금 떨어질 때 싸다고 사고 이 치고받고를 잘하는 기관들이 이런 레인지장이나 추세 없는 장에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패드 지금 연준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자산 가격이 아래로도 위로도 금리도 아래로도 위로도 달러도 다들 스위스팟에서 90년대 중반에 한번 연준이 호키시하게 금리 인상하고 나서 3년 정도 통화정책 휴지기를 가져갔던 웨이트앤시를 올해도 한번 해보려는 게 아니냐. 그게 소프트 랜딩의 전제가 될 거고 그 기대가 살아있는 지금 1월에서 3월 고 초까지는 미국 증시도 뭐 지금 반 돌렸지만 S&P 500 2,700 정도 이제 상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상해 종합도 3,000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2,000 후반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반 정도 돌리러 가지 않을까. 커스피도 저희도 잘하면은 2,600에서 2,000 봤으면 중간이 2,300이거든요. 아주 낙관적으로 보면 거기까지는 여진이 있겠다 정도인데 그 이상을 또 탐내기에는 또 자신감들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 보니까 딱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사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막 또 나오고 있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좀 많이 오른 애랑 좀 상대적으로 약했을 때 선한매가 나타나는 선순환이 나타나는 거 보면 오늘 우리나라가 딱 하이닉스가 실적 내용이 좀 좋긴 했지만 요 근래 좀 잘 올랐던 현대차를 까고 딱 IT 쪽에 반도체 주식 쪽으로 갈아타는 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장세 모습이. 투자들은 당분간 그렇게 대응하면서
요 레인지 안에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인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대세였던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가 좋은 성과를 내는. 간만에요. 네. 정말 간만에. 그러니까 미국의 팽도 그래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격 올렸다고 훨훨 날아가지만 한번 뚝 부러졌던 애플이 지금 쉽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장이 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잡아가고 가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호 시절은 지나고 조금 이제 남의 돈 내 주머니로 옮기려면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치열하게 치고받아야 돼요. 그런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분 역시 재밌는 얘기 또 새로운 인사이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또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